예, 안녕하세요. 제가 어저께 목욕탕에서 이렇게 좀 이상하게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많이 깨졌어요. 한 5cm 꼬매가지고 여기 뭐가 붙어서 오늘은 무지하게 좀 이상한 스타일로 합니다. 죄송합니다. 6월 3일 날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 대통령이냐 아니면 친중 반미 대통령이냐 이 선택이 있죠. 근데 6월 3일이란 날짜가 심상치 않아요. 79년 전 이날, 79년 전 6월 3일, 1946년 6월 3일 대륙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이 선포된 날입니다. 오늘 거기에 관한 스토리를 좀 자세히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모멘텀을 탔죠. 예, 41%, 41.9% 이렇게 이제 조사된 것들이 발표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5월 10일 그날이 이제 ARS 투표 일어난 날이죠. 국힘 당원들의 기적적 거사에 의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후 불과 10일 만에 여론조사에서 이제 40%대를 찍은 거예요. 이 선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또 국힘당이 사실상 요새 조금 나아질려나 모르겠는데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직 후보 개인기로 이 같은 돌파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태가 샤이 보수,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는 보수 이 정도를 떠나가지고 이 분노와 침묵하는 그런 층이 상당히 두껍게 깔려 있다고 봐요. 따라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실제 투표에서 업되는 게 상당히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충분히 우리가 용기를 내서 끝까지 뛰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월 10일 국힘 당원들의 위대한 거사는 세계 정당사의 유니크한 일입니다. 집권 공당의 지도부가 대통령 후보 결정에 있어 노골적이고 야만적이고 비열한 야바이 짓을 한 경우도 유니크하고 또한 국힘 당원이라 그러면 좀 연배가 좀 있고 순하고 그냥 당에서 정해지는 대로 그냥 따라서 가는 수동적인 당원이다. 보통 그런 컨셉이 있는데 이런 민초당원들이 양보다 순한 민초당원들이 순식간에 의지를 결집시켜 새벽 3시부터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지도부의 결정을 뒤집은 거죠. 더더욱 이런 현상은 찾아보기 힘든 유니크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5월 10일은 역사적인 날이죠. 예, 재헌 국회의원 선거가 일어난 날입니다. 77년 전이죠. 1948년 5월 10일. 이 땅에서는 당군 이래 처음으로 자유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같은 날 국힘 당원들은 세계 정당 정치사의 길이 남을, 즉 2025년 5월 10일에는 세계 정당 정치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런데 5월 10일만 의미 깊은 날이 아닙니다. 6월 3일도 의미 깊은 날입니다. 정확하게 79년 전인 1946년 6월 3일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정읍에서 38선 남쪽 단독정부 비전을 선포합니다. 예, 그림은 휴전선으로 되어 있는데 38선입니다. 38선 남쪽입니다. 그때는 아직 6.25가 터지기 전이니까.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대륙, 즉 중국 러시아의 군사지정학적 영향권, 지오폴리티컬 스피어로부터 분리 독립된 한반도 남쪽이라는 비전이에요, 이게. 이거는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기원전 108년 한사군 이후 2054년 만의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 네. 그 한사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잠시 그 일제가 한반도를 대륙, 즉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러시아의 그 군사 지정학 영향권에서 분리 독립시킨 거 아니야? 일제로 들어갔으니까. 그런 주장이 가능하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일제의 비전은 대륙으로부터의 분리 독립된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 침략인데 침략이라 그랬는데 대륙 침략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한반도입니다. 침략 교두보는 대륙의 군사지정학 영향권을 역방향으로 뒤집은 거죠. 대륙 쪽에서 이렇게 미치던 방향을 거꾸로 이렇게 미치는 거죠. 이렇게 역방향으로 작용하면 결국 대륙과 다시 맺어지는 거예요. 즉 대륙과 관계된 군사지정학 영향권의 방향만 바뀌었을 뿐 이를 해소해서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일제가
한반도를 대륙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킨 거 아니죠. 분리시켜서 역방향으로 작용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 대륙, 즉 중국 러시아의 군사 지정학적 영향권으로부터 분립 독립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이 선포된 지 꼭 79년이 지나 2025년 6월 3일에 예, 정읍선언이 1946년 6월 3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 거예요. 이 우남이 이런 그 비전을 선포한 거는 느닷없이 뭐 하룻밤 꿈꾸고 나서 선포한 게 아닙니다. 1945년 말 1946년 초에 정확히 표현하면 1946년 2월 달에 미 국무부에서 냉전으로의 가닥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조지 캐넌 미 국무부 산하에서 모스크바에 주재하던 사람이 미 국무부 이제 그러니까 본부로 그러니까 워싱턴의 본부로 비밀 전보를 칩니다. 너무 길어요, 전보가. 그래서 그걸 long telegram, 긴 전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소련을 고립시켜야 된다. 컨테인먼트를 해야 된다. 소련 고립화, 그 다음에 소련과 장벽을 쌓는 것. 이게 냉전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조지 캐넌을 냉전의 설계자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그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전보가 조지 캐넌의 정보가 보통 냉전의 시발점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지 캐넌의 정보가 국무부 안에서 주요 정책 결정자사에서 쫙 회람되기 시작했던 건 미국이 이미 냉전으로 도른 거예요. 돌기 시작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아직 한반도를 담당하는 소련 간첩 알저히스 같은 자들이 국무부 안에 여기저기 있지만 방향이 돌기 시작한 거라고요. 우남이 워낙 촉이 좋으니까 안테나가 좋으니까 그걸 감지를 하고 6월 3일 날 정읍에서 38선 이남 한반도의 남쪽은 미국과 함께하는 즉 대륙의 즉 중국과 소련의 영향권으로부터 독립된 그러한 운명을 밟아 나가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똑같은 날 79년이 지나서 이번 대선이 치러지는 거죠. 이건 이제 한미동맹 대통령이냐 친중 반미 대통령이냐. 그러니까 그 당시 정읍선언에서 그 선포했던 그 비전을 이어갈 거냐 그걸 뒤집을 거냐라는 그런 대선이에요. 또 정정당당 대통령이냐 상습 범죄형 대통령이냐 뭐 그런 선택이기도 하겠죠. 여기서 잠시 광고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지 24일 5월 17일은 지났고 오전 11시죠. 6.3 대선 공명선거 촉구 국민대회 위험천만 사전투표 안심하고 당일투표 구멍숭숭 사전투표 정정당당 당일투표. 예, 그리고 이제 공명선거 전국연합 이거 지금 조금 활동해 그런데 아무튼 간에 모여서 계속 나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요번에 모이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선 끝나고 곧바로 상권분립 대통령제 강화 즉 그걸 수호 강화하는 그런 헌법 투쟁으로 들어가야 되고 국회 독재, 입법 독재에 저항하는 투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 좀 모여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문수넷 서포터스 이것도 이제 연락하기 시작하는데요. www.문수.net 여기도 이제 서로 이제 연결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이미 다 하실 텐데 이게 이제 그 공식적인 이제 이 선대위 쪽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해가지고 뭐 단장 백모 박성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렇게 잘 보시면은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문수넷 서포터스 단장에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문수넷 서포터스가 먼저 온 거죠. 예, 그 산하 조직으로서 그런 거가 된 겁니다. 이걸 왜 했냐면은 이게 돼야 100% 준법 투쟁이 돼요. 네, 그건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임명장 하나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준법 투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영세 정계를 좀 은퇴하시든지 아무튼 사랑의 매를 좀 치러 갑니다. 제가
여기도 이제 꿈에서 아물고 이제 좀 어질어질한 것도 잡혀가기 때문에 저도 갈라 그래요. 내일 오전 11시 30분 병원 가서 드레싱 바꾸고 예, 머리에 있는 드레싱 바꾸고 갑니다. 예, 삼각지역 5번 출구 예, 뵙겠습니다. 이제 또 말씀 여쭈겠습니다. 대륙의 군사지정학적 영향권으로부터 분리 독립이라는 것은 한국인의 민족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입니다. 역사를 좀 짚어볼게요. 2000여 년 전부터 한반도 역사는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 ESB 이게 저 빨간색 점점 친 거예요. 이게 루마니아부터 시작을 해요. 우크라이나 루마니아부터 시작해서 서만주까지 풀밭입니다. 이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의 ESB의 유목 파워와 차이나 프로퍼 중국 몸통부 이 용어를 최근엔 안 쓰는데 이거가 한 20세기 초까지의 세계사에서는 세계 지리에서는 무지하게 많이 쓰인 용어예요. 중국 몸통부라고 전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황하 유역과 양자강 유역의 농경 파워 사이의 군사 지정학적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점친 데가 ESB고 노란 점친 데가 이제 그 중국 몸통부입니다. 이 충돌이 이게 한반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예를 들어서 기원전 108년에 설치된 한사군, 뭐 제야사학자들은 이제 한사군의 위치가 지금 저런 위치가 아니고 뭐 만주 쪽에 있었다 그러는데 그게 위치 뭐 그쪽이라고도 해도 상관없어요. 예, 한사군은 한반도가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의 유목과 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쐐기예요, 저게. 쐐기고 장벽입니다. 이러다가 이 중화 몸통부가 ESB랑 충돌하면서 중화 몸통부가 분열해 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위진 남북조죠. 우리 그 삼국지 예, 이게 그거를 거쳐서 위진 남북조. 저게 지금 삼국지 지도고 그거 거치게 되면 바로 위진 남북조 남북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런 상태 시기에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이 정립된다고요. 우리가 힘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중화 몸통부와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 사이의 충돌 이게 어떻게 펼쳐지냐에 우리가 깊은 영향을 받는 그 군사지정학적 문맥 위에서 그 문맥 안에서 적응하면서 살아온 그런 역사예요. 한국인의 역사 2000년이. 삼국통일 역시 똑같죠. 중화 몸통부 혹은 중국 몸통부를 장악한 몽골, 선비족의 몽골의 일족이거든요. 이게 수당이 선비족이잖아요. 그것과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를 장악했다고 말할 수 있는 혹은 거기서부터 몰려나가고 있던 투르크, 돌골 사이의 충돌이라는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대변화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신라가 이제 고구려 백제를 꺾은 사건이. 예. 한국에는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조건만 잘 활용했던 것이 아니죠. 당대 세계 최고의 정신세계, 세계 최고의 종교를 식별하고 이를 내재화했습니다. 대승화엄몰교, 이걸 이제 영어로는 마하야나 부디즘, Based on Flower Garland Sutra, 아바타삼카 수트라라고 하는 이게 화엄이거든요. 화엄에 바탕한 대승, 우리가 그 화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화엄 10찰, 통일신라 때 지금 부석사, 뭐 구례 화엄사, 뭐 옥천사인가 거기도 그렇고, 예. 그거 다 그런 거죠. 다른 말로 이게 그리스 불교예요. 그릭 부디즘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불교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거 좀 강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7세기에서 8세기에 걸쳐서 대승화엄의 세계 1번지는 어디였냐? 지금 보면 아프가니스탄, 이걸 이제 아프간과 이란 서부를 호라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호라산 지역이라고 불러요. 이란 서부에서 아프간까지를 그 지리학에선, 옛날 지리학에선 중앙아시아 남부 일대, 이걸 트랜스옥시아나라고 부릅니다. 중앙아시아 남부 일대 트랜스옥시아나가 이슬람에 의해서 파괴 정복당해요. 뭐 그때 이제 기록 보면은 저 흉악한 불교 사원으로 쳐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석상을 두드려 부셔서 거기서 굴러떨어진 대가리 위에 올라타서 똥을 싸질렀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다고. 이슬람에 의해 파괴 정복당하면서 중국은 이런 종교성이 약한 데기 때문에 결국 한국 신라가 대승화엄의 세계 1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국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불국사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인 게 이게 다 뭐 이제 불국 왼쪽 오른쪽이 다 불국사죠.
이게 우리가 이 대승화엄의 세계 1번지가 무너지고 우리가 세계 1번지가 된 그 외로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잠시 트랜스옥시아나가 어떤 데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서스 강 너머 동쪽이란 뜻입니다. 옥서스 강은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를 경계 짓는 강입니다. 지금 이름은 아무다리아 강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트랜스옥시아나는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정복군이 정착한 지역으로서 그리스의 왕조가 그 후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이것도 예를 들면은 이게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있던 박트리아 왕국의 금화예요. 보면 그리스 사람 얼굴이잖아. 네.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게 쭉 이어지는 슬라이드에 나오는 게 전부 그 당시 박트리아,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리스 왕조 아래서 만들어진 유물들입니다. 게다가뿐만 아니죠. 게다가 트랜스옥시아나는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대그리스, 큰 그리스란 이름의 그레이트 이오니아라는 뜻으로 불렸고요. 그것을 이제 한자로 나타낸 게 대완입니다. 완이 유한이에요. 이오니아를 뜻해요. 그레이트 이오니아라고 해요. 대완이란 뜻이. 이게 뭐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대완마 하는데 그게 지금 보면은 그게 키르기스스탄의 서쪽 페라가나 계곡에서 나온 말을 뜻합니다. 거기까지가 다 그리스 그 지배 지역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과 트랜스옥시아나에서 불교와 그리스 철학이 결합을 한 대승화엄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화엄경은 중앙아시아에서 나온 경이죠. 부처 때 나온 경이 아니고 이게 예술로는 간다라 양식이죠. 우리가 간다라 이게 어디냐? 지금 아프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캔다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간다라 양식 보면 생긴 게 다 그리스 사람 아니야. 지금 뭐 어디 돈왕 같은 데 가서 나오는 중앙아시아랑 아프간 쪽에서는 다 불상이 깨졌고 돈왕 이런 데 불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보면은 전부 다 얼굴이 그리스 사람들이야. 이거 왜 그러냐? 예,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에 그리스 왕조가 들어왔다고요. 그리스계 왕조가 몇백 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런 그리스계 그 체제 아래서 그리스 철학과 불교가 결합해서 화엄 기반 대승불교, 마하야나 베이스드 on 플라워 갈란드 수트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릭 부디즘이 됐다고요. 그게 우리 신라로 직수입된 거예요. 시한을 거쳐서, 그러니까 지금 장안을 거쳐서. 그게 우리 불교의 그 뿌리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분이 살아계셨을 때 통탄 비슷하게 하신 말씀이 그분은 선을 좋아하시니까 한국의 불교는 겉으로는 선인데 까면은 화엄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죠. 예. 주목할 점은 10세기 말 거란 침공 혹은 13세기 몽골 침공까지 대규모 기마 군사력은 한반도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일단 기마 군사력을 하려면 기마무예, 즉 말을 타고 달리는 상태에서 창칼, 활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4세기 이후에 된 일입니다. 이걸 하려면 등자가 단단해야 돼요. 우리 무용총 저런 그림이 되려면 등자가 단단해야 돼. 그리고 안장이 단단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는 saddle tree라 그러는데 프레임 안장이에요. 안장 프레임. 요 상태, 오른쪽 상태는 안장 프레임이에요. 가만히 보시면은 그 말의 등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말머리고 말꼬리면은 말의 등뼈가 있으면 등뼈의 양쪽으로 등뼈를 놔두고 거기 공간으로 놔두고 양쪽으로 나무를 대잖아. 그리고 그 나무를 브릿지로 연결을 앞뒤로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쿠션과 가죽을 씌워서 안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장 프레임을 사용한 프레임 안장이죠. 영어로는 이제 안장 프레임을 saddle tree, 그러니까 안장을 만드는 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돼야 기마무예가 가능해지는데 이게 4세기 말에 된다고요. 그리고 그 무렵에 만들어진 벽화가 저게
고구려 무용청인가 뭐 거기 벽화예요. 왼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첨단무기라고. 그러니까 저 벽화가 요새로 치자면 KF-21에 엘셈 뭐 이런 거 그려놓은 벽화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 프레임 한 장이 나온 다음에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한반도로 대규모 기마군 사력이 들어올 수 있냐? 못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여기는 울퉁불퉁하고 자갈이 많은 땅이어서 말 발굽이 견디질 못해요. 그건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랑 비슷한데 우리보다 조금 자갈이 덜한 데가 그리스거든요. 그런데 2500년 전에 그리스에서 그리스군이 페르시아군을 2400년 전쯤에 페르시아군을 물리쳤을 때 그거 말 달리고 가서 전했어요? 아니잖아. 사람이 뛰어서 가서 전했잖아. 그래서 마라톤이 생긴 거 아니에요. 마라톤 전투에서 물리친 다음에 사람이 뛰어갔잖아. 40km를.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안 사용했다는 소리야. 왜? 그리스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울퉁불퉁한 데서는 말을 잘 못 써요. 자갈이 많고 그러면. 네. 그래서 안장을 채웠어도 한반도로는 대규모 기마군 사력이 못 들어와요. 그 안장 채운 말이. 이 말 발굽이 상하기 때문에. 그러면 군대가 대규모 기마군대가 움직이면서 말 발굽을 보호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저 편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 편자라는 게 소모성이어서 이동식 대장간을 이끌고 마제사, 저 편자를 바꿔주는 사람은 마제사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페리어라고 합니다. 이동식 대장간 및 이를 이용한 편자가 일반화돼야 돼요. 그럼 이게 언제 일반화되기 시작했냐? 10세기 말, 우리 거란 침공이 일어날 때 무렵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완전히 그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에서 이거에 바탕한 무지막지한 군사력이 언제 형성되냐? 몽골 때 형성되는 겁니다. 13세기에.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재앙이 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크스와 편자가 있기 전에는 코크스와 편자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이동식 대장간과 편자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즉 대규모 편자를 채운 대규모 기마군 사력과 그를 이렇게 수발들면서 따라다니는 이동식 대장간 이 세트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복하기 어려운 공간이에요. 근데 그게 나온 다음부터는 굉장히 취약한 공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쪼그라들죠. 밖으로 진출도 못하고. 13세기 몽골 침공 이후엔 숨도 못 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중국으로부터 야 너희 왜 그 문자 같은 거 만들어라고 한 방 맞을까봐 그 훈민정음 그 발표할 때 창제하실 때 그 애절하게 쓰잖아. 나란 말씀이 등국에 달아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빼이셔도 이러고 쓰시잖아. 세종대왕께서. 사실 그 말도 거짓말이야. 왜냐? 중국말도 중국 문자랑 달라. 한문과 클래식 차이니즈 라이팅하고 입으로 말하는 중국말 사이엔 이미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럼 중국 사람들은 한문을 쓰니까 다들 한문으로 잘 쓰냐? 아니잖아. 나란 말씀이 중국과 같아도 한문을 못 쓰잖아. 근데 그걸 그렇게 변명까지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워낙에 좋은 글이죠. 보면 천지인 얘기도 나오고 우주관 얘기도 나오고 엄청난 글입니다. 그 훈민정음 주회인가 뭔가 그걸 그 엄청난 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갇히면요, 폐쇄된 상태로 이렇게 갇히면 작아져요. 이게 이제 정신도 똑같죠. 정신도 시들어서 위축됩니다. 이 진화생물학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뭐라 그러냐, 폐쇄축소증, 인슐라 더피즘이라고 부릅니다. 폐쇄축소증은 제가 붙인 말이고요. 이게 제가 이 섬 이름은 까먹었는데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 섬이야. 거기 옛날에는 그게 지중해가 그렇게 연육이 돼 있는 데들이 많았었어요. 옛날에는 해수면이 한 130m 지금보다 낮았으니까 빙하 때는. 그럼 지중해 그 섬에 코끼리가 들어가서 살았다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갇혔을 거 아니에요. 저 코끼리가 사람 키 정도밖에 안 되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저런 짐승들이 꽤 있습니다. 하마도 어떤 지역에 하마 요만해요. 좀 말하자면 세파트만 해. 말하자면 혹은 도사견만 해. 하마가 줄어들어서. 폐쇄축소증이라고 불러요. 인슐라 더피즘이라고 불러요. 네. 이 폐쇄축소증의 최후가 바로 조선 말에 극악무도하게 타락한 성리학이죠. 양이침범, 비전즉화, 주화매국.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고 있다. 싸우지 말자는 주장은 화평하자는 주장이다. 화평 주장은 반역이다. 그러니까 샷다마우스하고 전부 싸워라 이거죠. 죽을 때까지. 그러고서 가톨릭 목 8,000개 잘랐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비꼬느라고 8,000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1946년 6월 3일 우남의 정읍선언, 즉 단독 정부 수립 정책 선언은 대륙, 즉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군사지정학적 독립 비전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저 왼쪽 사진은 정읍선언 때 사진 아니에요. 나중 일입니다. 저건 대한민국 국기도 걸려 있잖아. 예. 2000여 년 동안 우리를 압박했던 군사지정학적 운명을 끝장내자라는 비전입니다. 몽골 침공 이후 800년 동안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쪼그라뜨려서 축소시킨 폐쇄 축소증 군사지정학적 운명을 끝장내자는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바꾸라이? 불가능하죠. 예, 큰일 나죠. 예, 역사는 우리에게 두 종류의 게임을 잘 풀어야 번영한다고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글로벌 군사지정학 게임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신의 게임, 가치에 관한 게임입니다. 우리가 대승불교를 이거 좋은 거야. 식별해가지고 우리 정신의 기본 틀로 삼겠어. 우리가 기독교 이거 좋은 거야. 그래서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가장 강력한 종교 중에 하나가 됐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좋은 거야. 우리가 공화국 좋은 거야. 자유민주공화국 이거 이미 1904년 우남의 그 독립정신에 나오는 얘기잖아. 세계시장 이것도 우리 1904년 우남 독립정신에 나와요. 그런 틀로 살아야 된다. 그런 걸 베이스로. 좋은 거 식별해서 거기에 가치지향성을 가지는 거. 정신의 게임을 펼치는 거. 둘 다 해야 돼요. 일본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얕게 군사지정학 게임을 풀었죠. 영국이랑 손잡죠. 영일동맹 손잡고 영국의 프랑스와 러시아에 대한 견제 게임에 일본이 앞장서죠. 그래서 프랑스 견제 게임이 뭐냐면은 영국의 동아시아에 있어서 프랑스 견제하는 게임이 그게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의 또 다른 측면이 그겁니다. 그때 청군을 지지했던 게 프랑스고요. 일본을 지지한 게 영국이에요. 한반도에서 펼쳐졌지만.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은 영국과 미국을 대리해서 러시아랑 싸움이 붙었는데 그때 영국의 계산은 뭐냐면 둘 다 아주 그냥 뼈가 노곤노곤하게 삭을 거다라고 봤는데 일본이 파죽지세로 이겨버렸죠. 그래가지고 크게 그 군사지정학적 구도가 동요를 치면서 한국이 1905년에 사실상 일제식민지 일본의 보호령이 돼버리죠. 외교력, 군사력이 없는 그런 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일제는 군사지정학 게임만 펼칠 줄 아는 물질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군사지정학 게임은 조선 왕실이나 당시 지배 계급이 워낙 잘못 풀어갖고 만국을 했지만 정신의 게임은 그때부터 부실을 살렸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1945년 해방 이후로는 이 둘을 비교적 잘 풀어왔어. 그러다가 이번에 정신도 망가뜨리고 군사지정학적으로는 친중 반미로 가겠다고 지랄 발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 발작이지 뭐. 망해먹으려고. 79년 전 6월 3일 우남은 대륙, 즉 중국 러시아로부터 군사지정학적 분리 독립 비전을 선포를 했고 이건 당시 문맥으로 보면 자유민주공화국과 세계시장을 향한 가치지향을 내포한 비전이었어요. 단순한 군사지정학적 비전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6월 3일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미동맹 대통령이냐
친중 반미 대통령이냐, 자유민주공화국이냐, 중국위성 반식민지냐,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운명적 선택에 이제 우리가 섰습니다. 6월 3일 심상치 않은 날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